지금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뭔가를 찾아내야 되고 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앞으로 지속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변동하는 원인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날씨가 막 그러니까 겨울이잖아요. 네. 겨울인데도 날씨 더울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가끔가다 왜 이렇게 따뜻해? 그럴 때 있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여름인데도 어느 날 추운 날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딱 보고 야 이제부터 겨울 오는 거야? 여름 한가운데? 여름 한가운데 그런 얘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거 뭐 그냥 꽃샘추위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름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렇죠? 여름의 한 중간에서 네.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변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변화가 원인이 뭔지. 그러니까 진짜 계절이 바뀌어서인지 아니면 중간에 일시적으로 뭐 북대서양 열대성 뭐 고기야 뭐 이런 거 내려와서 문제가 네. 잠깐 생긴 건지. 그래서 지금 춥습니다, 추워졌습니다가 아니고 네. 원인이 뭘까요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면 지금 어떤 원인 때문에 집값 하락이 멈추고 반등과 거래량 증가가 좀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찾으려면 저희가 이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장의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가격이 떨어져서요.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이 다시 회복하고 거래량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무슨 뭐 금리라든가 정책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자산 가격이 계속 빠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빠지다가 잠깐 반등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그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볼 때 가격 하락에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다시 회복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원인이 가격이 하락해서였다면 가격이 상승하면 원인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비싸.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죠. 더 정확히는 네. 가격이 떨어져서 수요가 증가했다. 근데 가격이 다시 회복하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하락해서 수요가 들어온 게 진짜 찐 원인이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보면 수요를 불러일으킨 원인이고. 그렇죠. 진짜 원인은 사실 수요 증가에 있는데 네. 그 수요 증가의 배경에는 가격이 하락에 있었다. 그럼 가격이 다시 회복하면 수요는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감소하면 다시 시장은 거래량이 일단 줄어들기 시작하고 다시 또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수요라는 것이 그러면은 뭐 수요에는 우리가 흔히 뭐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정말 자산 투자 수익을 위한 투자 수요도 있을 텐데 지금 늘어난 가격이 하락해서 발생한 수요는 좀 어느 쪽에 좀 방점을 두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질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을 논할 때 다른 재화나 투자 시장하고 되게 다른 점이 있어요. 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쓰면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요. 쓰면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다. 부동산은. 자동차는 타면서 가격이 내려가죠. 그렇죠. 투자는 안 되죠. 그냥 사용하는 거지. 그렇죠. 주식은요? 주식은 투자는 되는데 뭐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투자도 하면서 쓸 수 있는 자산이 그렇게 없어요. 진짜 그러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자산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쓰려고 사는 수요도 있고 투자하려고 하는 수요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요가 다르게 움직여요. 다르게 움직이는가요? 일단은 정량적인 지표로 보면 지금은 실수요예요. 실수요? 네, 왜냐하면 지금 무주택자의 수요 비중이 커지고 있고 매수자 비중이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정량적 지표로 보면 또 하나 뭐냐면 갈아타기 수요도 많아요. 내 집에 있었는데 요번 기회에 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좋은 지역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60%에서 70% 정도는 실수요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지금 3천 건이 월에 매매가 됐으면 그 중에서 60, 70%는 실수요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한 80% 이상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측정은 안 되는데. 근데 이 실수요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지만 가격이 다시 오르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실수요는 가격에 되게 민감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 수요는 다르단 말씀이신가요? 투자 수요는 현재 가격보다 미래 가격이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네. 미래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네. 수요가 안 들어와요. 지금 이게 1,000원짜리가 500원이 됐는데 뭐 300원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실수요는 절반 가격이 싸다. 근데 투자 수요는 더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완전 반대네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두 수요자들은 기대하는 게 달라요. 기대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수요는 적응적 기대를 해요. 적응적 기대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현재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고 네. 그러니까 실수요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건데 왜 삽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는 거주 겸 투자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떨어진 걸 보고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이렇게 비쌌는데 이렇게 떨어졌으면. 그렇죠. 근데 투자 수요는 아무리 떨어져도 이걸로 통해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이건 모르겠고 미래 가격을 비교하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좀 더 합리적 기대를 하는 거죠. 합리적 기대. 네, 그게 이제 경제학적 용어인데 네. 이게 실제로 사용하는 수요들은 적응적 기대.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만 보고 물건의 일종의 사용 가치와 그리고 투자 가치를 고민하지만 투자 수요는 뭐냐면 과거와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 가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와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네. 미래 가격 전망이 안 좋으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투자 수요가 들어올 환경이 안 돼요. 미래 가격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요. 그런 가격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미래 가격을 결정하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그 변화의 원인을 잘 찾아야 미래 전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 자체에 비싸다의 그런 어떤 판단보다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준이.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한국의 집값이 비싸다. 그렇죠. 뭐 어떤 지표 같은 것들이 좀 PIR 같은 것 대표적으로. 그런 거는 사실은 정확히 측정이 안 돼요. 그리고 개별 부동산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네. 어떤 건 비쌀 수도 있고 어떤 건 쌀 수도 있고 개인의 소득이 사실 숨겨진 자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관점에서는 그렇게 정량적인 지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대표적으로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저량 지표라고 하는데 저량 지표. 그러니까 스톡이라고 해요. 지금 시점으로 측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플로우로 해야지 플로우로. 흐름으로 이렇게. 그렇죠. 굳이 내가 비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집값 상승이 얼마나 컸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시점에 그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 여러분도 그게 집값이든 주식이든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막 10만 원까지 달렸을 때 막 9만 원, 10만 원 달렸을 때 막 11전자, 12만 전자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점에선 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5만 원에서 9만 원 갔을 때를 고민해 봐야죠. 플로우 흐름으로 보면 좀 거의 2배. 그렇죠. 그래서 항상 투자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지금 시점이 아니라 어떻게 이 가격이 이루어졌고 원인이 뭔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원인이 그럼 결국 핵심이겠네요. 어떤 근본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없어졌다면 혹은 그게 유지가 된다면 그렇죠. 그러면 거품은 없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국의 집값이 투자 수요가 많아서 올랐는데 계속 투자 수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거품입니까? 아니요. 계속 올라. 그렇죠. 실제로 우리 몇 년간 막 그래 왔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장이 어려웠던 거잖아요. 예측하기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가격의 절대 기준에 대한 평가는 없다. 그 가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이루어졌는 걸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왜 올랐고 왜 빠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대표님 지금 가격은 지금 어떤 실수요 분들은 현재 가격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선 흐름으로 볼 때 많이 올랐어. 그러다가 최근 좀 떨어졌어. 그럼 내려가는 흐름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산 거죠. 근데 다시 올라가. 그럼 안 사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다시 거래량이 떨어지잖아요. 3,000건 넘었다가 다시 네. 밑으로 내려갔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가격이 다시 상승하니까 네. 수요가 줄고 있는 거예요. 수요가 줄어야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그쵸. 네. 그러면은 싸다 해서 좀 샀다가 다시 좀 올랐네. 그러면 이제 못 사는 거지. 안 사는 거지. 다시 올라가겠네. 네. 혹은 더 떨어져야지 내가 그렇죠. 적당한 가격이에.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시장에 실수요가 아니라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돼요. 투자 수요가 와야 된다. 미래에 오를 거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엄청 공격적으로. 그래서 막 나 이제 집 투자해야 된다. 지금은 비싸더라도 혹은 이제 떨어졌으니까 계속 사야겠다. 이런 투자 수요가 시장에 유입되는 게 네. 가격 상승에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그러면 가격 하락에 따른 실수요 증가가 지금 어떤 반등의 원인이라면 무주택 실거주자분들 중심으로 구매 비중이 좀 높아졌다는 맞아요. 데이터가 좀 있을까요, 혹시? 데이터 많죠. 데이터 많죠. 하나 예를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제가 오늘 못 갖고 갔는데 네. 일단은 최근 그러니까 1분기에 네. 특례 보금자리론 그쵸. 을 정부에서 대출해 줬어요. 네. 그 중에서 대출 받은 중에서 60%가 생애 최초 대출이에요. 생애 최초 구입. 그럼 정말 무주택 실수요자. 그렇죠. 그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거고. 그래서 9억 원 이하 집값 상승률이 높았어요. 그쵸. 조금 이제 중가 이하. 그렇죠. 왜냐면 그것만 대출됐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은 다 실수요자잖아요.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실제로 최근에 갭 투자 비율이 네. 전세를 끼고 사는 비율이 과거 30-40%대에서 지금 10%대로 떨어졌어요. 거의 뭐 3분의 1, 그렇죠. 4분의 1. 그건 뭐냐면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실수요는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게 명확하게 나오네요. 대표님, 그래도 지난 몇 년간은 집값이 좀 저희가 끝없이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래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실수요라서 오랜 기간 상승이 유지되기 어렵다면 그때는 무슨 원인이 달랐길래? 그때는 투자 수요가 많았던 거예요. 그럼 투자 수요 입장에서는 지금은 미래를 왜 비관적으로 보고 그때는 이렇게 비싼데 더 오를 거라고 봤던 건가요? 그때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점이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요? 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투자 수요 대부분 갭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전세를 끼고. 네. 근데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내 돈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매매 가격보다. 역전세 난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집 살 때 투자 수요가 대출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쵸. 다주택자인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살아야 되는데 그만큼 전세 가격의 민감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집값을 올린 또 가장 큰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요게 제일 큰 건 아니군요. 공급 측면. 그렇죠. 공급이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공급이 엄청나게 감소했어요. 맞아요.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은 게 뭐 공급이 감소한다 하는데 주택산업연구원이 2023년 집값 전망 보고서를 보면 서울은 누적 공급이 매우 부족한 지역으로 뽑고 있어요. 그냥 부족도 아니라 매우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게 체감으로 느낄 때는 아니 서울 공급이 지금 부족한가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뭐 이렇게 안 오르지?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 정말 좀 서울주택공급 이게 완전 틀린 거죠. 이게 왜냐면 네. 여러분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은 네. 건설사들이 짓는 공급이 아니에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입니다. 신축 새 아파트 공급이 아니고 그렇죠. 기존 주택을 매도하려고 내놓는 양이다. 그렇죠. 그걸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아무리 분양해도 집값이 안 빠질 수 있어요. 실제 분양 물량은 되게 많아도. 왜냐하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다면. 2020년, 21년도에 집값이 폭등하는데 이때 뭐냐면 매물이 엄청 줄어요.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계속 줄이는 거예요. 안 팔아.
그러니까 투자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네. 시장에 살 수 있는 물건은 줄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한 거죠. 아, 실제로 여기가 그러면 비율적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보다는 기존 당연히 생각해봐도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개수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늘어나도 이게 줄어든다면 그렇죠. 공급이 줄어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면 서울은 거의 뭐 55% 이상이 네.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시장에 얼마나 매물의 양을 증가시키고 혹은 감소시키냐에 따라서 네. 가격의 변동폭이 되게 큽니다. 아, 그러면은 그때는 서로 매물을 팔지 않고 더 오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고 막 투자 수요가 붙으니까 아, 내가 지금 집을 왜 팔아? 굳이 뭐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래서 걷어들이면서 호가를 올리죠. 음. 그러면 그게 이제 거래 가격이 한두 건이 일어나면서 네. 전형적으로 시장의 그런 쉽게 말해서 꼭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가격이 오를 때 네. 수요가 증가한 건지 네. 아니면 공급이 감소한 건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공급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물량을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가격이 똑같이 오르잖아요. 네. 수요가 증가하나 공급이 감소하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수요가 많을 때 가격이 오르는 건 네. 거래량 증가를 동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가 많아서 오른 거면 네. 거래량도 같이 증가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랐는데 네. 거래량이 감소했어요. 그럼 공급이 감소한 게 원인이에요. 아, 그래서 공장에 불이 나서 네. 가격이 올랐으면 거래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건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보시면서 원인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최근 2020년과 21년도에 가격은 올랐는데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죠. 어떤 겁니까 원인이? 공급 감소에 있다. 공급 감소에 있다. 특히 매도 물량 감소. 근데 왜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는 줄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실수요는 올라갈수록 이제 주니까. 그렇죠. 그게 투자 수요만 핵심이에요.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적정하면 투자 수요도 있고 실수요도 사주는데 네. 너무 비싸면 이쪽은 투자 실수요가 확 줄어. 요쪽은 늘어도 감내할 여기는 수가 없어요. 줄어드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는 또 이렇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긴 하는데 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제 수요의 관점이에요. 또 수요도 뭐냐면 저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강남엔 수요가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원하는. 그래서 거. 강남엔 집값이 계속 오른다. 근데 수요와 유효 수요는 다른 거예요. 한 발 더 들어가네요. 유효 수요는 뭔가요? 수요는 내가 사고 싶은 거하고 네. 유효 수요는 실제로 살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강남은 다 사고 싶죠. 살고 싶지. 예를 들면. 네. 그런데 실제로 사지 못한단 말이에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건 수요가 아니에요. 그냥 희망. 그렇죠. 근데 그 희망을 다 수요라고 얘기한다고.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거 어떻게 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시장을 결정하는 수요를 얘기할 때는 유효 수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효 수요가 핵심이군요, 결국엔. 그럼 유효 수요는 능력에 달린 거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걸 부담할 수 있는 어떤 자금적인 능력이라든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실수요가 감소한다는, 가격이 올라가면 감소한다는 게 여전히 사고 싶지만 이제 너무 비싸졌어. 그렇죠. 유효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격이 더 오르기 위해서는 공급이 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항상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급이 줄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시장의 꼭지를 만들죠. 그래서 가격이 급등할 때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 그때가 가격 고점이에요.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똑같아요. 투자로 움직이는 시장은 그래요.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네요, 정말 대표님. 어떻게 보면 지금 실수요, 투자 수요, 유효 수요 이거 3개 가지고 푼 거거든요, 지금 수요 공급을. 아니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부동산 가격이나 아니면 이 가격을 결정할 때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모든 경제학적인 결정은 수요 공급이 결정한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원인 얘기할 때는 이거는 약간 곁다리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금리 정책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신규 분양 다 이런 얘기만 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그런 요소들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변화하는 거예요. 이거 수요 공급 없이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을 일으키진 않아요. 금리 인하가 된 다음에 네. 금리 인하가 수요 증가로 이어져야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수요 증가를 못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집값은 안 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그랬나요? 그럼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서 3% 떨어져요. 그럼 금리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집값 올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금리 말씀하시는 분들은 금리 절반으로 떨어지면은 가격 폭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격 엄청 빠졌어요. 왜 그때는 빠졌습니까? 떨어지는 시기였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왜 금리 인하가 왜 가격을 빠뜨리냐고요. 수요로 연결이 안 돼서.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잘 아시는 분, 이광수 대표님처럼 아시는 분들끼리 얘기할 때는 이거를 좀 생략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금리 인하가 수요 증가를 일으켜서 집값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가 꼭 여기 중간에 들어가야 된다. 아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는 사람도 안 된다.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막 경기가 위축되고 내가 회사에서도 잘릴 모양이고 나 사업체 안 좋은데 네. 그래서 금리 내렸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 삽니까? 아니 지금 내가 회사가 간당간당한데 어떻게 집을 사? 금리 인하 내렸다고 나는 이제 회사 잘렸는데 금리 인하 됐으니까 집 사야지 이런 생각 어디 있어요? 수입이 줄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거를 빼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다 오류를 일으키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아요. 금리가 인상돼도 네. 인상되면 일반적으로는 안 좋다. 집값에. 아닙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네. 집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대출 이자가 비싸졌어. 근데 금리가 인상돼도 집값이 엄청 빠졌어. 그거 너무 싼데. 그러면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초에 지금 요 반등도 작년보다는 금리가 분명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작년에는 금리 이렇게 싼 적이 없었다 해도 지금은 물론 예측치보다는 많이 안 올랐지만 올랐잖아요. 근데 반등이 나온 건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요와 공급의 변화의 영향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네. 여기를 붕 떠서 이렇게 전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건너뛰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건가를 네. 더 진지하게 고민한 다음에 네. 가격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하거든요. 결과로 이게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게 수요 공급은 근본을 어떻게 건드릴 거냐에 따라의 그렇죠. 결과일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게 너무 쉽게 이거를 건너뛰어 버려요. 그래서 마치 금리 인하만 되면 그냥 바로 그냥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아닙니다. 금리 인하가 수요 증가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대표님 그러면 지금 앞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지금 어떤 이런 투자 수요, 결국엔 더 상승을 갈 거냐는 투자 수요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투자 수요가 좀 불러 일으켜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이다, 원인이다. 그런 게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게 과거와 좀 달라졌을까요, 그럼? 과거하고 가장 달라지는 건 지금 네. 투자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전세 가격 하락 때문이에요. 전세 가격이 하락. 전세 가격의 절대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 적이 과거엔 없었어요. 실제로 어떤 통계에서는 역대급 지금 단기 하락이다. 역대급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은 그 퍼센트지 하락도 중요하지만 네. 절대 가격 하락이 더 중요해요. 5억이었는데 3억 됐다는 그 금액. 2억 떨어진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이 예를 들어서 2.5억이 되면 50%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 2억이었는데 1억 떨어지면 50%죠. 똑같죠, 50%에. 그런데 옛날에는 1억 돌려줬다면 지금 2.5억 돌려줬다는 거예요. 금액이 사실은 또 2.5배네요. 그러니까 특히 전세 가격이 이 금액이 중요해요. 실제 시장에서는 그 금액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전세 가격 이번에 돌려주는데 20%밖에 안 돼. 이게 아니고 20%가 갑자기 4, 5억이에요. 띵 하는 거지. 예전에는 1억 정도는 내가 어떻게 신용대출 해서 막을 텐데 4억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지금 그 절대 가격 하락폭이 되게 커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전세 가격 하락은 매도 물량에도 영향을 미쳐요.
매도 물량. 그래서 이거 보세요.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과 가격 변동률인데 네. 아까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닥 찍고 가격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상하게 매도 물량은 증가해요. 그러네요. 1월 달에 바닥 찍고 매도 물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 앞으로 계속 오른다는데 왜 팔려고 할까요? 그렇죠. 과거에는 오를 것 같으면은 매물이 줄었는데. 지금 이 정도면 지금 뭐 잠깐 구조대 왔을 때 팔아야 돼 약간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뭔가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전세를 끼고 사놨는데 네. 전세 돌려달라고 하니까. 막 우리 만기 한 6개월 남았는데 야 이거 내가 뭐 역전세에서 막 3억 만들어야 돼. 그럼 그냥 지금 팔아서 그냥 해결하자.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전세 가격 빠지니까 이제 앞으로 집값 안 오르겠네. 지금 이 정도에서 팔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커지는 거죠. 야 전세가 저렇게 빠지는데 이게 또 오르겠어.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빠지면 집값이 못 올라가는 거 알거든요. 전세 가격이 빠지는데 집값이 어떻게 오릅니까? 투자 수요가 안 오르니까. 그러니까 상당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팔려고 이제 매물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실제로 지금 5월 달까지의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은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하고 있다. 네, 명확하죠. 그래서 저는 저게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분들은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고 내가 실거주하는데 팔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유연하게 팔았다 매물을 증감시킬 수 있는 건 사실은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인데 저분들이 파는 건 시장에 되게 중요한 신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선수들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 여기 재미없을 것 같아. 여기 재미없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우리 내 집 마련 실수요로 사시는 분들은 비싸면 안 사요. 그렇죠. 그런데 비싸면 안 사고 수요는 줄고 그다음에 매물은 증가하면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제가 다시 까먹었어요. 여기서 결론을 내면 안 되고 이게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어떻게 작용을 할 거냐까지 가야 가격이 나온다. 그렇죠. 지금 벌써 또 결론을 낼 뻔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수요와 공급을 항상 연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주식도 되게 중요해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공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주가 올라야 되잖아. 그렇죠. 뭐 좋은 실적 발표를 했다거나.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이 공시가 수요 차는 사람을 많게 만들 거냐, 아니면 파는 사람을 많게 만들 거냐. 근데 이 공시를 이미 막 다 알고 있었고 하면 파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미 끝난 얘기야. 호재 끝났네.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초보 투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공시라는데 왜 빠지지? 이러고 있다고요. 공시가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고 뭐가 주가를 올린다? 수요가 올린다. 그러니까 그 연결선상을 다 고민해야 돼요. 자꾸 여기서 이렇게 가지 말고 요걸 그래서 수요를 올려 공급을 줄여. 수요가 진짜 올릴까 이거? 이런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막 무조건 이거 하면 주가가 오르고 이거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수요와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특히 공급은 어떤 공급? 매도 공급이요. 매도 공급.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이 치밀하게 분석도 하고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 아파트 매도물 이게 말씀하신 기존 구축 아파트 그죠? 신규 분양 말고 우리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말한 신규 분양 말고 기존 주택 매물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근데 가격도 올랐다. 그럼 실수요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다 하면 아무래도 거래량도 실제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럼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건 실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 줄어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매도 물량이 는다는 건 공급 측면에서 늘고 있는 거예요. 늘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수요는 줄고 공급은 증가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망을 저희가 하는 거죠. 이렇게 또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좀 시청자분들도 따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연결을 꼭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붕 뜨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인데 그게 수요와 공급과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이걸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가격 전망을 하셔야 된다. 금리 하반기에 인하 나올 수도 있다. 인하하는 이유가 경제가 어려워서라면? 그렇죠. 한국 수출도 안 되고 막 경기도 어렵고 구조조정하고 이런데 금리 내렸다고 집을 삽니까?
코로나 때는 일시적으로 경기가 위축돼서 빨리 회복하려고 막 금리를 낮췄으니까 네. 사람들이 빠른 회복을 기대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금리 인하가 바로 유동성 확대가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 좋았던 게 아니고 그냥 네. 잠시 쉬어 이런 거였잖아요. 금리가 되게 큰 폭으로 이제는 하락했으니까 그 유동성이 이제 자산 시장을 상승을 일으켰는데 자산 시장 상승을 어떻게 합니까? 수요를 움직여서. 그렇죠?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를 폭증시켰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차이면서 수요 공급을 이동시켰고 그게 이제 집값에 영향을 미쳤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나가올 금리 인하는 만약에 그 원인이 금리가 위축되고 막 실업률 증가하고 이래서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인하되고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이러면 이 금리 인하가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 낮다. 그러면 뭐 쉽죠. 금리 인하면 집 무조건 사면 돈 벌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과거에도 안 그랬고. 여러분들 잘 공부하시고 이런 어떤 논리적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앞으로 집값이 계속 상승하기 어렵다고 또 이제 말씀해 주신 지표 중 하나가 이제 전세가율이었잖아요. 전세 가격 변동률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전세 가격을 전망할 때 두 가지가 측면이 중요하죠.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떨어질 거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떨어질 거냐. 그러니까 질과 양의 문제예요. 질과 양. 조금 어려운데요? 아니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했을 때 네. 뭐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데 네. 하나는 숫자가 많이 떨어지는지와 그리고 뭐냐면 폭이 많이 떨어지는지 이해하셨어요? 얼마나 넓은 범위에서 많은 아파트들이 떨어질 그렇죠. 거냐 하고 그래서 떨어질 때 1,000만 원 떨어져 1억이 떨어져. 맞아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네. 최근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에 103만 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1,000만 원 떨어져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1,000만 원 떨어지면?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죠.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상을 보실 때도 네. 양과 질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일단 이 적전세 문제가 양도 많아요. 양은 분명히 많네요. 질도 크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전세 가격 변동률 예측인데 네. 거의 경기는 20%가 빠지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서울도 한 10% 이상 빠지잖아요. 네. 이렇게 전세 가격이 빠진 적이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IMF 이후로. 그럼 IMF 이후로 역대급 하락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간다? 2024년까지 갑니다. 네. 그러니까 폭도 크고 네. 양도 많다라는 거예요. 2년 전 가격 대비 얼마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은 2년 전 가격에서 갱신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2023년 3월은 2021년 3월보다 20%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년 전 가격보다 지금 하락폭이 얼마나 오는가를 계산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이 예를 들어서 7억이라고 그러면 네. 20%면 1억 4천을 계속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야, 올해 하반기는 지금 거의 막 25%까지 가고 있어요. 거의. 맞아요. 그럼 10억이면 2억 5천. 그래서 이제는 그 폭도 크다는 거죠. 플로어로 봐야 되는데 네. 플로어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최소한 하락하진 않아야 돼요. 하락하지 않아야 투자 수요도 다시 들어올 수 있고 불확성이 적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는 투자 수요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과거 30년간의 역전세 깡통전세 대란을 보면 네. 1차가 1998년 IMF 때, 2차가 2003년에서 2004년 사이, 3차가 이제 지금 시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주목할 점은 역전세 깡통전세 대란 이후 1년 뒤부터 집값과 전세 가격은 상승 반전했었습니다. 네. 1999년 집값이 상승했고요. 2005년, 6년은 집값이 이제 폭등을 했었습니다. 2024년부터 집값과 전세값이 다시 재상승하는 패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래서 중요한 요소가 이제 입주 물량이 될 텐데 네. 입주 물량이 일단 올해까지 증가하고 네. 중요한 거 입주 물량이 연간 입주 물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적 입주 물량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재화는 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임대차 시장의 공급을 논할 때는 누적 공급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입주 물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바로 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앞에 많았어.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많아요.
특히 수도권에 최근 8년간 18만 원 이상이 입주가 됐는데 이런 입주를 소화하려면 제가 볼 때 최소한 3, 4년 필요합니다. 전세 가격이 최소한 오르긴 힘들다. 오르긴 힘들다. 네. 그럼 요것도 과연 98년이나 2003, 4년에 그때의 어떤 누적 입주 물량도 비교해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때는 누적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바로 반등이 일어났는데 제가 지금은 좀 다르게 봐요. 워낙 많이 지어놨고 또 수요가 실수요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뭔가 회복하기에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주택자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은 일단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지금 집 사세요 할 것 같지 않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약간 또 응용 질문으로 청약이 있잖아요. 청약 중에 저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얘는 얼마 전에 나왔던 파주 운정 이제 GTX역 주변에 분양가 막 4억 후반, 뭐 5억 초반, 33평, 막 GT 여기는 역 바로 앞에. 근데 새 거란 말이죠. 네. 3년 뒤에 지어진. 근데 가격이 저기는 정고점 때 9억인데 여긴 새 거에 입지가 더 좋은데 분양가가 5억이다. 네. 이런 거는 청약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주변 가격보다 청약 가격이 낮으면 네. 내 집 마련할 때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 청약 시장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청약 시장은 청약 가격이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요. 네. 그 대신 주변 집값을 이렇게 변동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청약 시장은 여러분들이 수요에 맞게 잘 네. 이제 고민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 집값이 떨어지면 청약 네. 가격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분양가가 쉽게 말해서 청약 가액 분양가가 네.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좀 하실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무족자기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싼 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접근 잘 해보시고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막 그런 데도 있어요. 청약하는데 입지가 좋고 새 아파트라고 비싸게 봐도 그건 안 된다. 그건 새 아파트가 입지가 좋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요. 왜 그런가요? 재건축이 아니라면. 이미 좋은 지역은 옛날에 지었으니까. 그렇죠. 신도시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새 아파트에 현혹되지 마라. 새 아파트는 언제까지 새 아파트입니까? 그런데 자꾸 새 아파트 플러스 그 중도금. 네. 그러니까 한 일시에 돈을 안 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약할 때 너무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가격을 더 의미 있게 보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정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DSR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좀 준비 중이다. 뭐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왜 전세가 문제냐면 이것도 네.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놨는데 네. 투자 목적으로 전세 가격이 돌려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빠지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수요 공급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전세에 대출을 하면 이제 일단 집은 팔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매물이 어느 정도 증가하진 않고 집값 일시적으로 하락을 방지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당위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 저는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고 이게 효과적일 수 있냐는 거예요. 효과적인 측면. 어떤 측면이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전세를 돌려줄 돈이 없어서 대출까지 봐서 돌려줬어요. 네. 근데 그 집에 누가 들어옵니까? 그리고 그 집에 누가 임차인이 들어오겠어요. 훨씬 더 싼 가격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기존보다. 그쵸. 저라면 전세로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월세면 몰라도. 근데 돈이 없는 집주인은 전세가 안 들어주면 파산인데. 제가 해석하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을 시장에서 증가시키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전세를 빌려줘서. 네. 그리고 이 시기를 일시적으로 이제 방지하겠다는 건데 네. 이런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시적으로 매도 물량을 감소시킬 수는 있어도 네. 시장을 오히려 더 위축시키고 더 리스크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 전 DSR 풀어줘서 이 시기를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나라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게 받쳐주는 게 오히려 더 떨어지게 만드는 어떤 그 뇌관이 될 거다. 그렇죠. 어떻게 그게 좀 작동을 할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매물을 줄이려고 대출을 해줬는데 아무도 네. 전세 안 들어가니까 이제 진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쵸. 경매 막 나오고. 그럼 일시에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경착륙이라고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경착륙과 연착륙은 퍼센티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할 때는 적당히 서서히 떨어지면 연착륙, 이게 급격하게 단기에 떨어지면 경착륙. 아니에요. 그건 경제에서는 네. 많이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일시적으로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경착륙이 와요. 떨어지는 게 계속 조금씩 리스크가 나오면 네. 이건 연착륙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시적으로 이거를 조금씩 나오는 걸 막고 있으면 나중에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 경착륙이 오는 거죠. 요렇게 지금 만약에 요게 무서워서 네. 이렇게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여기서 받치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한꺼번에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책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겁니다. 희망 고문 들어오셨죠.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거 팔까 막 이랬던 사람도 대출해 준데 안 팔아지. 근데 나중에 집값이 더 떨어져 있네. 진짜 나쁜 거죠. 지금 별로 안 떨어져. 그렇죠. 그러면 막 대출도 해줘. 그래서 대출을 해줬어. 막 5%씩 해줘서 전세 대출도 받고 그래 나 버텨봐야지. 그런데 집값 나중에 더 빠져. 어쩌지도 못해. 세입자도 못 구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대고 돈 더 꿔주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값 오를 때도 집값 잡으려고 엄청나게 정책 나왔는데 됐습니까? 집값을 더 올릴 수도 있는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지금 집값 떨어질 게 무서워서 그런 정책이 나와도 네. 집값을 떨어지는 거 방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값 하락폭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은 항상 뭐 선한 정책일 수는 있겠지만 네. 선한 것과 효과적인 정책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마찬가지죠. 어떤 정책의 목적이 있는데 네. 그 정책대로 시장이 안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 이유는 뭐냐면 특히 투자로 움직이는 시장은 피드백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정책이 오는 순간 경제 주체들이 서로 다르게 예상 외의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정책을 하는 건 되게 힘든 거죠. 대표님, 그럼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 말고 지금 내 집을 어쨌든 이사 수요라든가 어떤 직장 때문에 지역을 바꾸면서 집을 사고 팔아야 되는 수요는 사실 매년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국민 여러분께서. 근데 이거를 뭐 언제까지 계속 미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주택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 앞으로 좀 어떤 신호 혹은 어떤 수요 공급 측면에서 이 원인이 작용해서 좀 근본적인 원인이 좀 이제는 좀 사기 좋다. 사실 대표님께서 지금 정도면 고려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신호나 어떤 뭐가 좀 보이는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그 투자 수요가 들어올 때가 좋은 거고. 투자 수요. 네. 그럼 투자 수요가 들어온다는 증거는 거래량의 추세적인 증가입니다. 거래량의 추세적인 증가. 거래량의 추세적인 증가가 일어나면 투자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그러니까 거래량 증가하는 걸 먼저 보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유가 투자 수요 증가에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왜 투자 수요가 증가하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거나 더 이상 안 빠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돼서 보시면 그런 시점이 올 거예요. 절대적 기준은 없는데 네. 저는 5개월 이상 봐요. 5개월 이상. 네. 5개월 이상은 거래량이 증가해야 추세적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또 뭐 2,000건에서 2,200건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적 기준은 의미 없다고. 시장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네. 추세적인 변화만 있으면 돼요. 절대적인 기준은 의미 없다. 자꾸 뭔가 과거의 어떤 데이터로 이렇게 막 쉽게 가려고 숫자로 몇천 건 혹은 뭐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흐름적으로 근본 원인이 변했는지. 그렇죠. 그래야 그 플로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탁에 자꾸 이렇게 매몰되면 안 됩니다. 저도 이게 자꾸 인터뷰를 하지만 대표님의 그 지론을 알고 있지만 이걸 깨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질문 자체가.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막 정답을 막 알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유연한 투자가 그러면 안 돼요. 유연한 투자가. 네.
시장을 유연하게 봐야죠. 아마 그렇게 숫자에 매몰돼 있으면 유연하게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럼 5천 건이 와야지, 6천 건이 와야지. 근데 4,500건이야. 근데 이상하게 막 5, 6개월씩 계속 진 거예요. 그러면 기회를 놓치는 거고.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예.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옹달책방 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고 뭐 내 집 마련을 하시든지 내 집 마련을 하실 때도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을 투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투자로 보면 좀 달라 보이실 거예요. 아까처럼 지금 시점을 보는 것보다도 원인을 고민하게 되고 또 투자로 보게 되면 가격이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에 방점이 찍힐 거고 그리고 투자로 세상을 보게 되면 스톡보다 플로우를 즉 저량보다 유량에 더 관심을 가지실 거고 그래서 나는 뭐 집을 내가 사용할 건데 쓸 건데 그래도 투자로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는 집도 뭐 비싸게 사면 좋습니까? 근데 가격이 오를 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내 집 살 건데 그거 얼마에 사는지 뭐가 중요해. 아니 10억에 샀는데 내 집에 산다고 해서 2, 3억 빠지면 좋습니까? 이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집에 사는 것도 무조건 싸게 사고 투자하는 차원에서 사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수치로 전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사실은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면 뭐랄까 그런 시점도 잘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언제까지 빠져요? 언제 사야 돼요? 이런 순간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투자로 보셨으면 좋겠다. 투자로 보면 앵글이 쉽게 말해서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관점을 우선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뭐 미국 금리 쫓아가고 뭐 이래도 왜 우리가 주식해서 돈을 못 벌까요?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잘 못할까요? 이유는 뭐냐면 그 요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식의 전환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옹달책방도 그런 인식의 전환하는 프로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막 하반기에 막 몇 프로 빠져요. 네. 막 이거 아니고 인식의 전환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좋은 기회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바꾸기에. 그렇죠. 상승기에는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죠. 상승기에 생각을 바꾸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기에 조금 되게 좋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옹달책방에서 이광수 대표님을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모셔서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막 뻔한 질문 뭐 몇 프로 올라 이런 거 말고 수요 공급 어떻게 인식의 전환할 수 있는 좋죠. 예, 그런 공부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광순의 복덕방의 발행인 이광수 대표님을 마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